승강기에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만약 300세대 이상이라고 하는 데는 어떤 얘기나 5층짜리나 연립주택에는 300세대 이하면 장기성 계획서가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다 해야 되느냐, 그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에요. 지금 30세대 이상이면 사업 승인을 받아야만 되잖아요, 공동주택이 지으려면. 그런 세대라면 그 승강기가 있다면 그러면 장기성 계획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계획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당금 걷어야 되고, 계획서들을 공사해야 되는 겁니다. 중앙 집중식은 중앙 난방인 거고요. 지역 난방이라는 거. 이거는 주상복합 그 공동주택이라는 건 그 11조를 주상복합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 오피스텔에 지금 그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거기서 근무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피스텔은 그러면 그 안 해도 되냐? 아니요,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승강기는 있는데 세대 수가 50세대밖에 안 돼요 라고 하면 거기는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것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장기적 계획은 누가 만드는 거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가 만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시설물 다 빼내고 다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서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리모델링 하는 자가 만들어요. 여기서 리모델링 하는 자라는 건 리모델링을 할 때 만든 그 조합이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재건축 조합이다. 재건축 조합에서 아파트 건설을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대로 지어서 입주를 했다. 그러면 재건축 조합에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주상복합은 건축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실무적으로 가서 입주한 아파트를 단지를 가서 보면 이 사업주체나 이 그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으면 이 리모델링 사람이나 건축주가 이 장기성 계획서를 작성해 오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그 주상복합에서 건축주는 땅 주인이잖아요. 땅 주인이 뭘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엉터리로 만들어져 오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관리 주체에서 타개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그 지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첫째, 그러니까 별표 1에 그러니까 우리 공동주택의 장기성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는 여러분이 그 시험 보실 때 접했던 공동주택 관리법 그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시설물들은 그 주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대로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대로 장기적 계획을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체들 있잖아요. 건축주라든가 사업 주체라든가 아니면은 건축주 그 뭐죠?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어디다 제출해야 되냐면 지방자치단체에다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용 검사권자한테 그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용 검사권자에 제출을 하고 사용 검사권자는 그러면 이거를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거 장기성 계획 엉터리입니다. 다시 만들어 오세요라고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만들어 왔는데 제대로 됐으면 그때 어디서 갔다 오냐? 그때 당시에 이미 입주는 해 있을 테니 입주자 대표가 아니라 관리 주체한테 이걸 줍니다. 그때 이제 실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관리 주체가 수립을 할 때 별표 1에 그러니까 별표 1에 해당되는 내용하고 우리 그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그 사업 주체가 만들 때는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었으니까 어떤 시설물을 할 때 얼마가 들어가는지 그 사람들만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건축 비용을 알 테니까 건축 비용 감안해서 장기성 계획서를 만들고 그거를 사용 검토권에 지출한 사용검토가 보상권을 요구를 잘못 만들었으면 다시 말해서 별표 1에 내용이 없다든가 빠져있는 게 혹시 있다든가 별표 1에 없는 것들이 막 들어갔다든가 건설 비용을 감안하지 않았다든가 뭐 이런 이유로 이제 하면 이 사업 주체는 다시 만들어 제출하고 문제가 없으면 관리주체는 이때 관리 주체는 이 사용 검사권자가 이제 시청에서 이걸 넘겨주시면 그냥 덥석 받지 말고 혹시 이제 여러분일 때는 받지 말고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해서 안 만들었으면 이게 장기성 계획서가 아니다. 그러니 나 못 받겠다라고 해서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돌려주면 여기서 다시 이런 걸 요구해서 아마 만들어 제대로 돌려주는 과정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장기적 계획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시점이 있는 거죠. 실무적으로는 장기적 계획 기간을 40년, 50년으로 많이 정해요. 그런데 그 원래는 어떤 게 원칙이냐? 공동주택이 만들어져서 공동주택이 없어질 때까지를 장기적 계획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런데 장기적 계획을 세울 때 혹은 조정을 할 때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어찌 알겠어요. 언제까지 살지를 어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추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서 그 계획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이때 그래서 좀 실무적으로 그럼 얼마나 많이 정할까요? 라고 하는데 보면 40년, 50년들이 그 실무적으로 많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거냐? 60년이라고들 알고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조정을 하거나 수립을 해야 될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장기적 계획을 변경을 가야 될 일이 있다면 가능하면 그 60년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도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도 입주자 등이 거주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재건축이 건축돼 갖고 지금 한참 살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렇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한은 장기적 계획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충당금도 걷어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도 아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뭐야 기회를 잡을 때 이런 경우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계약 기간은 보통 그 공동주택의 위탁 계약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을 계약을 많이 해요. 그런 3년 다 지났는데 그 계약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계약을 못 해버려 가지고 계약이 이제 연장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두 달 남으면 소장이 그때 이제 소장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럼 그만둬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소장은 있어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이때 땜빵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 꼭 가보세요. 한 달이고 두 달이라도. 근데 그런 때 이제 가면 이제 그런 데가 어느 데가 많냐 그러면 재건축 앞두고 있는 단지 같은데 이런 데가 힘들어요. 이게 힘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달 사이로 막 바뀌어요. 근데 이때에 가서 이제 장기적 계획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때는 재건축을 찬성하는 사람 있고 반대하는 사람 있고 이해부 관계가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관리사무소가 자기 편 안 들어준다고 막 좋아되니까 소장님들 자주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그 물건 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사람이 사는데 장기선 충당금 안 걷냐, 왜 계획대로 안 하냐, 왜 계획서는 없냐라는 걸 가지고 관리사무소를 괴롭힐 때 과태료를 맞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된다. 이게 재건축 앞두고라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장기선 계획서는 수립을 할 당시에는 그 별표 1에 있는 수선 항목만 넣으면 돼요. 우리 단지 안에 해당 단지 안에 시설물이 있는데 아니 그 별표 1에 있는 시설물이 단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서에 안 넣으면 그거는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계획서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예전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장기적 계획 안에 그 수선 항목의 공사 종별의 수는 지금 73개지만 예전엔 147개 항목이었었어요. 이게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 많았던 수선 항목인데 많이 줄어든 거예요. 줄어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별표에 의해서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들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그 요즘 그 주상복합 같은 거 많이 짓잖아요. 고들이 뭐 40층짜리도 막 짓고 그 위에 하도 높으니까 위에다 헬리포터장을 만들어요. 그럼 헬리포터장이 별표 1에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어느 시설물에서 문제가 생겨서 교체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없어. 그럼 장기적 측정 못 하잖아요. 그럼 그걸 포함시켜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 계획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장기적 계획이 없으니까 당장 교체를 하거나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장기적 계획이 없으니까 수선 유지를 덜컥 써요. 아까 제가 사례를 든 걸 얘기를 해보죠. 그 해리포터장이 있는데 그게 비용이 어느 아파트 어느 주상복합에서 실제로 발생된 일인데 그게 벼락을 맞아갖고 무너졌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무너졌는데 이거를 고치려고 하니까 한 3억 8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장기적 계획이 없어요. 장기적 충당금으로는 못해. 그럼 수선 유지비를 할 수 있나요? 수선 유지비 돈은 누가 내요? 아파트에는 누가 살아요? 소유자들만 살면 소유자들만 돈을 내면 상관이 없는데 세입자들이 와서 살거든요. 근데 세입자가 2년만 살고 나갈 건데 거기다 그런 돈을 그 사람들한테 물린다는 게 말이 되세요?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별표의 일이 없는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물릴 수 없는 수선 유지비로 처리할 수 없는 거라면 장기선 계획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장기선 계획에 포함시켜서 장기선 충당금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바로 포함시켰으니까 그거에 대한 공사비도 그 소유자들부터 돈을 걷어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지금 이 교재로 제가 보내드린 이 내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입주자가 부담하는 장기선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그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 공사라면 장기선 계획에 반영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입주민들이 그 임차인이 부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수선 유지비는 임차인이 부담하잖아요. 임차민과 같이 거기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부담하잖아요. 소유자만이 부담을 해야 되는 어떤 장기선 충당금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제 좀 이게 실무적으로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이제 페인트 칠을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보니까 10개 동이 있는데 10개 동 중에 한 개 동은 뭐 페인트 칠은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얘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누수를 가지고 갑시다.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그 옥상에 방수를, 그러니까 방수층을 뜯어내고 다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고분자 도막 방수를 한다고 하면, 고분자 도막수는 우레탄 방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옥상 방수층을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 공사를 그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한 동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계획은 10개 동을 다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한 개 동만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안 했어요. 그냥 한 동만 물이 새고 있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멀쩡한데 왜 공사를 해요? 그렇게 하고 12개 동 중에 계획은 10개 동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한 개 동만 공사를 해가지고 물 새고 있는 당목 공사를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한 1년이나 지나서 다시 이제 이 뭐야 고분자 도막방수를 20년 후에 공사하니까 20년 후에 이제 또다시 공사한다고 계획이 된 거죠. 이제 자동으로 그렇게 돼버렸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이것만 공사하고 말았는데 1년 후에 보니까 물이 새가지고 그 옥상 바로 최상층에 물이 새가지고 그만 그 세대를 박살을 내버렸네. 근데 그 세대는 공사를 안 하는 데예요. 그럼 이 세대 사람이 와가지고 관리사무소에서 따지는 거예요. 아니 소장님, 그 전 계획서 보니까 전체가 다 하겠다라고 해놓고 왜 한동만 했어. 당신 보니까 29조 2항에 보니까 그 장기선 계획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왜 보수를 안 했냐. 계획에 따라서 왜 보수 안 했냐. 전체 동 보수하겠다고 되어 있지 않냐. 근데 왜 안 했냐 라고 따지니까 소장님이 할 말이 없어. 이게 이분이 소장님 가만히 한번 꿀만 벙어리네. 이러다 저러다 말이 없네. 그러면 당신이 빨리 내 아파트를 빨리 보수를 해달라. 이건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고쳐주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소장님이 못하겠다고 하는 거 꿀만 벙어리가 막 이러지서는 말도 안 하고 계속 이제 버티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시청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계획대로 안 해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 이 사람 과태료 때려라. 내가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하더라도 과태료 빨리 때려라 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표한테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때렸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지금 현재 화면에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거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갈 거냐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획을 아예 전체 동을 한꺼번에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공사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번에 나는 9개 동은 별도로 하니까 3년 후에 하고 한 개 동만 오래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한 개 동만 구분이 따로 떼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새로 마련을 했어요. 그 전에는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동만 혜택을 주고 어느 동만 혜택을 안 하고 이게 분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하라고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부당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지금부터는, 왜냐하면 한 동네가 문제 생겼는데 다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한계가 들어가니까 이제 생긴 이제 문제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공간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면 따로 구분을 해서 계획을 따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그 10개 동 중에서 한 개 동만 별도로 9동 별도로 묶어서 언제 하겠다라고 하고
또 한 동만 별도로 묶어서 요거는 오래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 보수금액 또 따로 정해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구분이 한 동은 전체 수순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동의 일부면요. 그거는 일부 수순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 이런 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게 동별로 나눔이 딱 되는 건 괜찮은데 그래도 승강기 같은 경우는 또 승강기는 뭐야 계단마다 그 라인마다 또 따로따로 있잖아요. 한 동 안에도. 근데 라인별로 또 공사를 할 수 있고 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 본다는데 또 이렇게 지하에 있는 배수 펌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수 펌프가 한 50개 있는데 그 50개 중에 그 기능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니까 한 대만 바꾸고 싶어. 그러면 기능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니까 따로 그것도 나누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별도로 50대 중에 한 대는 오래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별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다. 그게 바로 기능적인 구분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죠. 근데 이건 기능적으로 구분이 가능해요. 뭐 배수펌프 한 대, 두 대, 세 대, 다섯 대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거 승강기는 원칙적으로 그 나눠져 있죠. 승강기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배웠을 거예요. 뭐 제어 설비 따로, 기계 설비 따로, 저속기 따로, 뭐 시브와 로프 따로, 그다음에 또 그 도어 개폐 장치 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나눠놨을까? 승강기는 제어 설비하고 제어 설비만 따로 보수가 가능해요. 그다음에 기계 설비만 별도로 구분이 가능해요. 그런데 순간 그렇게 제어 설비, 기계 설비만 구분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그러면 제어 설비는 20년 동안에 한 번씩 바꿔줘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내구 연한이 20년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버 로프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바꿔줘야 되니까 내구 연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따로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이렇게 이렇게 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법으로 나누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제어 설비 전체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이번에는 기능별로 구분이 된다면 이게 1호기와 2호기는 기능적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기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따로 제어 설비 1호기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기계 설비 2호기만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배관 같은 경우는 도로 같은 경우는 기능적으로 구분이 안 되죠. 그리고 공간적으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건 또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배관회 같은 경우는 행주배관이죠. 행주배관은 기계실로부터 각 동으로 행으로 나가는 배관이 따로 있고 또 그 입상배관이랄까 입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배관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라인마다 세대의 라인별로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또 구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그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 국가가. 그래서 이렇게 동으로 가는 행주배관, 이동으로 가는 행주배관만 따로 객을 세워서 교체할 수 있고, 또 그 이동의 인라인 입상배관만 따로, 입상배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라인만 따로 그것만 구분해서 공사할 수 있고, 이렇게 계획을 따로따로 해서 나올 수 있다. 이 도로도 구분적으로 딱 나눠요. 몇 동 앞에서 어디까지 몇 미터까지만 나눠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것만 이번에 도로 포장새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구분이 가능하다. 이 내용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이거 실무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했다 해도 보고 있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은 드렸지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실무적으로 하시다가 제 말이 안 떠오르시거든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좀 한다 하시는 소장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판단 기준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요. 거기서 최소 기준으로 된다라고 하면 그 최소 기준에 합당하면 그러면 이제 합당하면 그 전체선으로 가고 안 되면 부분선으로 가라. 부분선이 없으면 수선 유지비로 가라. 근데 수선 유지비로 가면 그러니까 그 계획 장기선 계획이 없으면 이제 부분선으로 가는데 이때 이제 그 있으면 이제 중단금 쓰고 아니면 수선 유지비 써라. 이때 그 기준은 좀 더 가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서에 내야 될 구분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자꾸 딴소리가 들어오니까 제가 이거 좀 처리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